네, 그 1, 2월 기출특강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이론반 수강생에게는 이제 기출풀이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 기출특강을 단가로 수강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단톡방을 일단 이제 그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단톡방 내에 저한테 이제 개별톡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이 단톡방 초대를 해드리고, 이 단톡방 내에 여기 세 줄짜리 요거 누르시면 톡 게시판이 있는데 여기에 쭉 관련된 1, 2월 관련 공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번 공지에 그 원노트 신청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재 신청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9번 공지 보면 OT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반이나 기출특강이나 이제 제공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꼭 OT 영상을 미리 수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원노트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전체 원노트 초대해드리고, 기출특강만 단과로 수강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한 명 기본이론반도 초대를 해드려요. 그래서 기본이론반 내에서는 이 판서 공유 자료를 미리 전날 다운받으시거나 복사해 오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같이 켜놓으시면서 보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OT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원노트 보시면 한 면 전체 원노트의 매뉴얼 내에 보시면 그 1, 2월 수강 강좌 공통된 그 OT 영상과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꼭 먼저 보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출특강 단가를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재수생이시거나 N수생이신 분, 기존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큰 혼란 없이 잘 따라오실 것이라 믿고 바로 이제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풀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에 가장 중요한 과목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기출문제집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어학개론 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서 1페이지고요. 여기서 주제 리스트 상에 소학의 연구 범위 이거 나와 있고, 이게 02, 서, 1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02년도에 서술형 12번 문제이다. 아이고. 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비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 리스트 드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똑같은 주제 리스트를 1, 2, 3, 6, 7, 8, 9, 10, 11월에 계속 나눠 드리거든요. 근데 3, 6월부터, 그러니까 1, 2월부터도 이제 그 바로 모의고사, 그러니까 오늘 그 기출 문제집에서 제가 기입형 10문제 다음 주에 이제 확인 모의고사를 내요. 그러면 그 확인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라벨지 형태로 출력해서 이런 빈칸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이시도록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집은 이렇게 공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시험 포인트에 관련된 모든 문제나 시험 포인트를 한 곳에 모아서 마지막에는 그 단권화된 자료만 계속 돌려보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지금만 해도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봐야 될 게 되게 많잖아요. 이 내용을 하나에 합치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단권화 관련된 설명도 그 OT 영상 보시게 되면은 다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한 면 전체 원노트 내에 이 공부법 세션을 가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자세한 단권화 방법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일단 여기 위에 그 출제 포인트를 확인을 하고 요게 몇 년도에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었는가 요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은 따로 나눠드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만 제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음 주에 확인목을 낸다 그러면 그 확인 모의고사 문제를 여기 빈칸에다가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6월에 만약에 이게 중요하다 그럼 제가 또 낸다 그럼 여기 또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 뒷장도 비어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나 아니면 문제풀이반이나 이런 데서 제가 그 시험 포인트마다 반복적으로 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한 곳에 기출문제집에 다 모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설명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는 문제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소학의 연구 범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소학의 연구 범위를 한자의 3요소를 중심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아까 한자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형, 의라는 거죠. 그럼 한자의 형태를 연구한다? 문자. 한자의 성운체계, 음성체계를 연구한다? 성운화.
그 다음에 한자의 의미를 연구한다. 이게 훈고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 명칭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는 문제가 거의 이렇게 외워서 내가 사전 지식을 암기하고 이거를 쓰는, 그리고 이때도 고유명사 같은 것만 중국어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다 한국어로 서술하는 형태였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1차원적이고 단순하죠. 이제는 이런 형태로는 절대 문제가 안 나오겠죠. 네.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답안은 전부 중국어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출제 포인트 소학의 연구 범위, 그래서 원지슈라고 하면 phân析, 知行, 자형을 연구한다. 声音学라고 하면 研究知音, 자음을 연구한다. 循估学, 훈구학이라고 하면 解释知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출제 포인트, 요건 기본 이론만, 원노트에 아까 제가 판서 공유 자료 드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출제 포인트 분석하고 있는 거를 미리 다 페이지 표시해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그 판서하는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복습하실 때나 이제 그 예습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계속 기출 회독을 높여갈수록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고 키워드가 뭐였고 이런 형태로 시험 나왔었어. 이런 식으로 누적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쌓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이 출제 포인트나 이런 문제 형태 같은 것들이 잘 다 소화는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최다 출제 리스트 한눈만 팬다 이런 정신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자, 오늘 통론 부분 중에서 보통화와 방언에 대한 개념 정립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이 노란색, 여러분들한테는 회색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은 우선 주제.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통화의 정의에 대한 것이 2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죠. 근데 보시면 연도 차이가 01년도에 한 번 나왔고 21년도에 한 번 나왔어요. 20년의 텀을 주고도 이렇게 반복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 01년도 문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보기로 헷갈릴 수 있는 많은 그 기평, 키워드를 줘요. 답을. 그럼 이 중에서 이런 그 명칭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방언, 구어의, 보통화 이런 것들은 중국어 관련되어 있죠. 이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말을. 자, 그러면 현대 한민족 공통위, 현대 한민족의 공통언어, 한족들이 사용을 하는 그 중국인들이 사용을 하는 공통언어는 자, 이 베이징 위인 웨이标准인. 아까 제가 그 보통화의 3가지 기준, 발음 기준이 뭐냐, 어휘 기준이 뭐냐, 문법 기준이 뭐냐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발음 기준보다 베이징, 어디 뭐 광동이나 상하이 아니라 베이징 위인. 이건 음성이에요. 발음. 베이징의 발음을 음성의 표준음으로 하고, 그리고 이 베이방화 웨이지 주방엔 북방 방언을 기초 방언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휘나 문법 체계가 상당히 유사하겠죠? 그러면서 자, 아까 문언문이 아니라 바이화, 백화라 그랬고, 명청시대 백화 아니라 시엔다이 바이화라고 했고, 일부러 문학적 수사로 인해서 비문이 아니라 문법적 규범에 딱딱 맞는 디엔판더 시엔다이 바이화원 저작, 쭈쭈어를 문법적인 규범으로 삼는 보통화이다.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화는 이 베이징 위인 웨이标准인, 이 베이방화 웨이지 주방엔, 이 디엔판더 시엔다이 바이화원 쭈쭈어더 시엔다이 한민족 공통语言이렇게도 돼요. 즉 현대 한민족의 공통어 이꼬르 보통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방언은 보통화랑 그 대비되는 한 지역에서 보통화에서 파생되어지는 지역적 변체라 그랬고, 구어인은 대만에서 보통화를 지칭하는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보통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는 1차원적이고 쉽죠. 이게 01년도에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21년도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10번을 볼게요. 보통화 就是大体 자, 대체적으로 传承 전승하고 있어요. 历代共同语的历史传统 역대 공통어의 역사적인 전통 요것을 이제 계승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加以规范化的 더 규범화한 标准汉语 표준어이다. 표준 중국어이다. 근데 얘는 在语音词汇语法3个方面都有明确的规定 이게 뭐예요? 在语音规定이 뭐예요? 이 베이징语音为标准인在词汇方面 뭐예요? 이 베이방화 웨이지 주방엔 그리고 위파规定이 뭐예요? 이 典范的
现代白话文著作为语法规范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C가 발음, 어휘, 문법 3개 부분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라 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기입형으로 나온 거고 사실 기입도 아니죠. 객관식처럼 선택형이었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거를 서술형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답안은 여러분들 답안에 있고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쓰게 될 답은 똑같은데 이게 기입으로 나오게 되면 특정 키워드를 적게 될 것이고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 4줄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원서에 어려운 내용을 할 필요도 없고 딱 정확한 문장, 정확한 키워드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방대한 내용을 입력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딱 그 답안을 먼저 암기를 하시는 게 문제 연구는 그 다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요 구절 있죠? 딱 요만큼 요 한 문장만 외워도 01년도였으면은 1점을 맞출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21년도였으면 이거 3점짜리예요. 이 문장 하나 외우면 3점이라고요. 80점 중에. 근데 이거 외우는데 몇 분 걸리겠어? 5분, 10분. 그러니까 어학개론이 효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순서대로 다 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시험 답안에 쓸 답을 먼저 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답이 완전히 내 입에 익으면 그 다음에는 기출 변형, 모고 문제 이런 것들을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내면서 이거를 그러면 01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선택형, 기입형으로 키워드를 쓰는 문제를 냈는데 이게 2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로 변환이 됐어. 그럼 앞으로 또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일단 기출 변형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얘가 기입으로 나왔다. 그럼 이번에는 보통화 부분이 아니라 베이징 위인, 베이판화 혹은 뭐 시엔다이 바이화 이런 부분을 티엔콩을 하고 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창하게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 기출을 변형해가지고 이 부분을 키워드로 기입이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또 서술형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보통화의 뭐 정의를 적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통화와 베이징화의 차이점을 물어볼 때 이 답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답을 외우고 얘를 내가 쓰게 될 패턴을 연구를 해서 문제를 다양하게 연구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이거 써야지를 잘 연결을 해두면 이게 빨리빨리 되시는 분들은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을 투입해서 더 효율이 좋게 공부하실 수 있고 요 요령이 없으시면은 계속 늦는 거는 많고 시간은 많이 걸리는데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을 조금씩 잡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제일 비추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방식에 많이 젖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모르는 거 있으면 단어 하나라도 사전 다 찾아요. 그리고 여기에 모르는 거는 막 뭐 병음, 모르는 단어 같은 경우 발음, 성조도 막 적어요. 그리고 일단 하나라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못 넘어가. 이렇게 되면은 물리적인 시간 안에 그 주 공부 못 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21년도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보시면 B는 문헌이에요. 고대 한어. 아예. 그리고 고대 한어 산문, 고전 산문 중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시험에 얘를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리가 절대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뭐 한유 유종원의 고전 산문, 구양수의 산문 이런 게 아니라고요. 얘는 정말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중요도를 따지지 않고 내가 이거 다 해석하고 또 고대 한어는 백화 해석도 맞춰보고 시간이 무진장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포인트를 빨리 꿰뚫어야 돼요. 어차피 이 보통화의 정의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베이징 위인을 표준으로 하고 배방화를 기초 방언으로 하고 신다이 바이화원 주초어를 문법 규범으로 한다. 이 중요한 이 시험 포인트 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고 저렇게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다 해석해야 그 문제 답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석은 그냥 내가 대충만 돼도 이게 답을 요구하는 거야 라는 걸 알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해석하고 찾고 심지어 발음 적는 건 나오지도 않는데 다 찾아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 시간 안에 절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독해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이 독해 하나 고전산문 같은 거 미리 예습하려고 그러면 시간 엄청 걸리죠. 이주원 선생님이 하나 그거 쭉쭉쭉쭉 해줘도 20-30분 걸리는데 이주원 선생님이 해주는 그 모든 지식의 총량을 내가 혼자 다 복습해야지 그 하면 3-4배 걸려요.
숙련도가 다르고 기초 중국어에 대한 지식 범위가 다르니까. 그렇게 소화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 꾀를 내서 영리하게 내가 실제 그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잖아요. 문제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독했고 이런 거를 따지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답안지에 내가 완전하게 답을 썼느냐. 그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답을 빨리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우선순위대로. 실제 내가 그 답을 쓸 확률이 높은 거대로. 그리고 그 답이 완벽하게 외워지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패턴으로 변형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나는 처음부터 이 완전한 문장을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워. 이러시는 분은 또 잘라서 키워드만 일단 외우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기입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이 들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보겠어요? 보통화, 베이징 위인, 배방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착별자 안 나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뭐 한국어로 뜻만 기억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순출된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 일일이 다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시험에 포인트만 꿰뚫으면 이 문제의 의도가 보여요. 자, 이거 볼게요. 21년도 문제인데 다음 A, B를 읽고 먼저 B에서 각각 A, B에 써야 할 명칭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가지가 找出 아니면 写出예요. 찾아 쓰거나 아니면은 뭐 填写出 채워 써라. 보통 기입형용 형태 같은 경우는 빈칸을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명칭 아까 이것처럼 쓰거나 찾아 쓰거나 그러니까 찾아 쓰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내가 직접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그 출제 지침을 보게 되면 미리 내가 해당 지식을 외워가지고 암기한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지문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지문 문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문제를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시험은 X의 추보다 找出가 훨씬 많아요. 그럼 결국 이 B에 A에 써야 되는 답이 있는 객관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그리고 나서 C의 세 가지 규정에 대해 설명해라. 이건 끝났죠, C는. 자, A의 지문의 내용은 뭐냐면 중국은 역대로 공통어, 표준어가 존재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首先, 취정위, 어디에서 증거를 찾다라는 거죠. 선진 시기 때 논어 수리편에 보게 되면 여기 기재된 바에 따르면 之所 야옌 했는데 史书 지리 했고 제 야옌 그 야옌예라는 거예요. 이때 그 고대 한어에서 나오는 지는 다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가 사용한 아어는 근데 우리 아까 아언 어디서 들었어요? 자, 표준어의 시기별 선진시대 때는 아언을 쓰고 한대 때는 통위라고 했고 명청시대 때는 관화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 와서 이거를 구어위라고 하다가 신중국, 그러니까 중화민공화국 설립 이후에는 보통화라고 했다라는 거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이거 해석은 여러분들 그 판서 공유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공자가 옛날에 아언을 사용을 했을 때 이때의 시는 시경, 이때의 서는 서경, 상서, 책 이름이에요. 시경, 서경, 중국 최초의 시가총지, 중국 최초의 산문총지. 어쨌든 시경이나 상서 그리고 예를 행할 때 모두 아언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산동 사람이잖아요. 근데 표준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시경, 서경 글을 읽거나 예를 할 때. 그래서 이 아언은 선진시대 때의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아언이라는 말 그리고 이어서 한대 때 문헌을 보게 되면 A라는 명칭이 있었고 명청대 시대 때는 B라는 명칭이 있었다. 이것이 중국이 역대 표준어가 존재했다는 증거다. 여기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헌은 충분히 중국에 역대 이런 공통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A, B에 들어가야 되는 말을 B에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 B에 있는 지문을 보게 되면 다 고대 한어고 중요도가 높은 문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위는 所以 그리하여 저희 위는 야오라는 거죠. 想要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妻子 너의 아들이 你的儿子가 知其语也 제 나라의 말을 배우기를 원한다. 제 나라는 그때 당시 표준어예요. 그래서 너의 아들이 제 나라의 말 표준어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은 제 나라의 사람이 가르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제 나라의 사람이 가르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초나라 사람이 가르치게 할 것이냐. 초나라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의미 있는 문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의 해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골라 쓰는 거잖아요. 통위가 있고 여기 꽝화가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 전문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맥상 보통화, 표준어에 대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시기별로 다른 명칭이 있다는 걸 알면 이 전체를 해석하지 않아도 비를 보면 걸리겠죠. 그럼 내가 이거 다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시험 포인트를 이해를 했다면 보통화 관련해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일단 음성, 어휘, 문법 기준을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얘의 시대별 명칭을 물어보는 거야. 지역적 명칭을 물어보는 거야. 라는 포인트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이걸 일일이 다 해석하지 않아도 이게 눈에 띌 것이고 이 전문 해석 없이 빨리 여기 채워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얘가 독해 문제로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거 다 일일이 해석해봐야 돼요. 왜냐면 백화 해석을 묻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다 맞춰보면서 해석을 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걸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문장 자체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이, 허 다 뭐냐면 아래턱 가리키는 말이에요. 근데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선 이거를 함이라고 하고 어디에선 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허라고 하는 거예요. 한, 이, 허. 이것은 모두 남쪽 초나라 지역에서는 이거를 아래턱을 한이라고 하고 진나라에서는 이거를 링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허 위에 할 때 이것이 표준어다. 양쪽 모두 통용되는 말이다. 라고 할 때 이 통위라는 표현을 여기서 찾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중요한 문장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이 포인트를 캐치를 하고 이 문제를 찾는. 그럼 여기서 유형을 할 수 있죠. 항상 이填空 가로 채우기 문제를 할 때고 A, B가 있으면 B 지문을 주고 여기에서 찾도록 하는 문제를 내는데 출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출제 영역을 전반적으로 골고루 문제를 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왕이면 어학개론도 건드리고 고전 독해도 건드리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고전 선문에 대한 독해 능력도 평가를 하면서 어학 지식도 평가를 하게 되는. 근데 꼭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남방 같은 경우에는 산수가 굉장히 유려하고 아름답고 그 음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청량해요. 그래서 진실되고 듣기가 좋아요. 근데 그 좀 아쉬운 점, 단점, 안타까운 점은 약간 경박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가 조금 약간 천속하고 통속적이에요. 근데 북방 같은 경우에는 산천이 굉장히 깊고 심오하고 하니까 음성 자체도 특징이 굉장히 무겁고 둔탁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단어에 그러니까 솔직 담백하다라는 거죠. 그 여기서 시在乎前에 있고 得起 즈에서 즈는 소박하고 질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북방방언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조건상 굉장히 산도 많고 굉장히 험준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목소리도 크고 좀 무겁고 하지만 굉장히 뭐 꾸미는 말 없이 소리가 간명하고 깨끗하고 솔직하고 남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이 유려하고 아름답고 하니까 소리도 뭐 살랑살랑 듣기 좋고 한데 조금 경박한 느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음성 차이를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단어는 또 옛날에 사용하는 구어가 많다. 여기에서는 지금 걸리는 그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할 필요도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사실은. 자, 그리고 명나라 때 유명한 서예가예요. 야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야이는 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앙위가 여기서 방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번 얘기를 할 때 반드시 관화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관화가 뭐예요? 명청대 관리들이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명청대 시대 때의 표준어의 명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표준어의 시기별 명칭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문제가 변형돼서 나온다는 거죠. 20년 사이에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기별 명칭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지 2페이지로 가서 04년도 문제를 보게 되면 현대중국어를 가리키는 명칭이 많아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많은 혼돈을 주고 있는데 특히 표준어라는 의미로 주요 사용되는 보통화와 베이징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구별을 하는데 이때 막 중국어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뭐 그때 개혁 개방하면서 그 보통 한 97, 8년도 이제 이때쯤부터 들어오면서 그 중국어 학원 이런 거보다 북경어 학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베이징화랑 뭐 보통화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04년도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학생들이 베이징화, 보통화 이거 잘 일반 사람들 구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나온 거죠.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많은 혼돈을 주는데 특히 표준어라는 의미로 주요 사용되는 베이징화와 보통화는 개념사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면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더 헷갈린다라는 거죠.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왜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측면에서 베이징 위인을 표준 음성 표준으로 하고 베이펑화를 기초 방언으로 하고 하니까 음성 어휘 문법적에서 실제적으로 유사할 수밖에 없죠. 보통화는 북방말을 기초 방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 발음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상의 분명한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보통화는 표준어고 베이징화는 베이펑화의 기초 방언. 즉 방언의 일종이다. 이게 개념상의 차이라는 거죠. 이것도 04년도 문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나온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지문을 제시하고 지금 옛날 문제는 지문이 없잖아요. 그냥 외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또 지문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혼돈한 뭐 여러 개 그 명칭 같은 거 제시하고 디엔콩 하던가 아니면 그 개념 차이를 서술하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03년도 문제는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명칭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한위, 보통화, 고어위 의미가 조금씩 다르대요.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특징을 써라. 그러면 한위, 보통화, 고어위의 공통점은 뭐예요? 세 가지 다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 근데 한위는 아까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있었죠. 넓은 의미의 한위는 뭐예요? 모든 한민족, 모든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보통화의 방언도 포함돼요. 좁은 의미로는 보통화만을 가리키고 근데 보통화는 대륙에서의 표준어. 고어위는 뭐라 그랬어요? 대만에서 표준어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시험 포인트. 자, 보통화의 정의. 오늘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 키워드 꼭 기억해 두시고 보통화와 베이징화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비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꽁싱,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서술하는 형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학계로는. 그래서 비교하라 그러면 항상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다. 자, 그리고 시기별 명칭, 지역별 명칭. 그럼 여기서 딱 봐도 아, 이건 기평으로 나오고 이건 서술형으로 나올 건덕지가 있겠다. 이런 게 조금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술형으로 이렇게 답을 쓸 것 같은 것들은 일단 먼저 문장 외우고 나머지는 일단 키워드 위주로 하시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속도를 조금씩 높여볼게요. 자, 기출문제 3페이지. 자, 아까 방언의 여러 가지 특징을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방언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방언 같은 경우에는 현대 한어의 지역적 변체일 뿐 보통화랑 양립할 수 있는 독립적 언어 체계가 아니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보통화랑 방언이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있는데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요 문제 이게 12년도 문제고요. 그렇죠? 이게 14년도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12년도엔 객관식으로 나왔고 보세요. 각 방언은 공통된 문자 부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어느 지역이든 한자를 사용을 하죠. 한자라고 하는 공통, 우리는 뭐 한글을 쓰듯이 한자라고 하는 공통의 문화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방언의 성모, 음모, 성조의 배합 관계가 좀 다르다. 성조도 남쪽으로 가면 9개가 있고 음절, 결합 이런 것들도 다르죠. 없는 음절도 있고 뭐 입성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발음상의 차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죠. 언어 요소로 보면. 근데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발음, 어휘 부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각 그 방언 간의 문법적 차이가 가장 크대요. 아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음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어휘, 문법, 문자는 차이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3번이죠. 자, 그리고 5번에 장강 이북의 지역, 특히 화베이, 동베이 이 지역의 방언의 일치성이 남방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집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지도 봤을 때 북방 방언들끼리 이 남방 방언보다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보통화 또 일치성이 남방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네, 이게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틀린 거를 고르는 3번 문제가 12년도에 나왔고 이게 14년도에 나왔을 때는 예, 똑같은 그 방언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뭐냐? 일단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방언은 상대적으로 그 민족 공통어의 상대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相对什么什么而言的 상대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통어, 표준어의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민족 공통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사용하는 특정 방언을 기초로 해서 어떠한 지역 방언의 음성을 표준음으로 한다. 방금 우리 했던 거랑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한민족 공통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언을 그 기초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다른 기타 방언의 성분 같은 것들도 배척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공하고 규범화된 민족의 공통어를 가리켜 표준어라고 하는데 현대 한어의 보통어는 중국어의 표준어이고 베이팡화가 그 기초 방언이다. 그리고 베이징 위인이 그것의 표준어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구절이. 자, 그런데 그 한어의 방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7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언 사이에 발음, 어휘, 문법상의 비교적 뚜렷한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왜 독립된 언어 체계가 아니라 그랬어요? 발음상의 정연한 이 뚜잉 꼬이리가 있다. 아까 뚜잉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성운조의 비록 결합관계는 달라요. 하지만 성모라는 음성체계, 운모라는 음성체계, 성조라고 하는 이런 서로 대응되는 음성체계가 있어요. 그거의 발음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결합하는, 음절을 결합하는 게 다른 거고. 예를 들면 이얼산이라고 할 때 싼을 싸라고 한다던가 이런 쌈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음절 결합이 다른 거고 발음이 다를 뿐이지 성운조의 기본적인 구조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 대응되는 음성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기본 어휘와 문법도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중국어와 방언은 보통어와 병립되는 독립적인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제는 모두 보통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통어의 특징은 뭐라는 거예요? 일단 언어의 사요소로 봤을 때는 발음, 어휘, 발음, 어휘, 문법, 문자 중에서 발음의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어휘, 문자, 문법이다. 그렇죠? 근데 발음상에는 이렇게 성운조의 서로 결합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문자는 완전히 똑같다. 이 얘기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북방의 간의 방언의 일치성이 남방보다 이제 더 일치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 요소 간의 차이, 지역적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음성 요소로 봤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발음상에 동일한 대응되는 음성 체계가 있고 어휘랑 문법상에 서로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통어랑 양립하는 독립된 언어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의 지역적 변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건데 서로 약간의 다른 관점에서 지금 문제를 낸 거죠. 그럼 이것들 이거 기출 변형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여기서 가로 하나만 뚫어도 그쵸? 여기서 이거 베이팡화 가로 하나만 뚫어도 아까 위에 있는 거랑 같은 포인트면서 다른 지문에 문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보통 방언의 특징에 대한 그 두 개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아까 7대 방언구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7대 방언구 했을 때, 자, 아까 가나 다라마 했을 때 이 가가 어디예요? 베이팡팡옌. 그쵸? 나가 우팡옌. 다가 그 민팡옌이고 라가 커자팡옌이고 마가 위에팡옌이었어요. 그쵸? 자, 그럼 이랬을 때 베이팡팡옌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입성 음미가 소실되고 권설음 존재한다. 맞죠? 그리고 수조화가 여기에 속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팡옌이죠. 그리고 사용인구가 베이팡팡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화교들이 많이 쓰는 방언이고 아우먼이 속했다고 하는 걸 보면 위에팡옌이죠. 자, 그다음에 베이징화와 언어적인 차이가 크고 하이난성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민팡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 명칭이 북방 지역으로부터 이주해온 이주민들을 가리킨다. 에서 비롯됐다 하는 게 객이다. 커지아팡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남쪽에 위치하고 오방언, 민방언보다 더 북방방언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해온 북방민족이 사용을 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치성이 다른 남방방언에 비해서 북방방언과 유사하다라는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연결이 모두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 되겠다. 다리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07년도 그 문제에서 중국어의 7대 방언을 소개한 다음 글에서 가로 안에 알맞은 방언 명칭을 적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통화의 기초 방언이자 베이징화를 그 대표로 하는 그 7대 방언 중에 방언은 관화 방언 혹은 북방 방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조화나 샹하이의 화를 대표로 하는 거는 우팡옌, 그렇죠? 시앙팡옌의 대표 방언은 장샤화, 깐팡옌의 대표 방언은 난창화. 그 다음에 매현어를 대표로 하는 것이 커자팡옌이고요. 그 다음에 후젠성, 그 민팡옌이고, 그 다음에 광주화를 대표하는 게 위팡옌이다. 그래서 아까 마인드맵에 나와있듯이 방언구, 대표 방언, 방언의 특징, 지리적 위치, 지도 위의 위치, 요거 하시면 이 7대 방언된 문제는 다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방언에서 중요한 포인트, 방언 특징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대 방언과 대표 방언 특징, 지리적 위치, 요거 이해를 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 포인트가 현대언어의 특징이었는데, 현대언어의 음성 특징은 뭐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성조가 있다. 근데 성조가 왜 중요하냐? 의미 변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声调具有区别语义的功能, 의미를 구별하는 기능을 갖는다. 睡觉睡觉 칸슈, 칸슈. 그래서 물만두와 잠을 자다. 그리고 독서, 책을 보다, 나무를 베다. 성조 차이로 뜻을 변별한다라는 거죠. 이건 객관식이었고요. 이게 원래 1번부터 5번까지 쭉 있는데 제가 이 주제에 따라서 해당하는 문항만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 구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건 5이죠. 자, 그리고 보기에 이 09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 문장의 예로 알 수 있는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5번 보기에 중국어는 한 장의 언어 체계에 속해 있어서요. 성조 체계가 있고 풍부한 양사가 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거에 부합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조가 있는 언어다. 보기에 제시되어 있어서 여기 한 번 더 놓고 요거는 이 밑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의 음성 특징 중에서 성조가 의미를 변별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고요. 이 예제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서술형으로 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어의 음성 특징,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국어의 음성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이제 거꾸로 중국 한위요, 声调, 声调有区别语义的功能,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식당에 가서 小姐我要水饺라고 해야 물만두를 주는데 그 아가씨한테 我要水饺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그 아가씨가 막 화를 냈어요. 이런 대화가 막 제시가 되고 이 둘 사이에 의사소통에 오류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단어를 찾고 그 이유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요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문제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이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답은 한위 요 声调, 声调有区别语义的功能, 이거 외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레이션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더 그 실력이 닦이고 기초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답을 외우는 건 지금 할 수 있으니까 꼭 서술형 답안으로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거는 일단 빨리 외우셔야 된다. 이게 그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국어의 어휘 특징 중에서 중요한 건 일단 고대 언어랑 비교해 봤을 때 쌍음절의 단어가 그 우위를 차지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11년도 이 문제에서 중국어는 어휘 발전 과정에서 점차 쌍음절화한다. 여기까지 맞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단음절 단어, 예를 들면 치, 추안과 같은 것이 여전히 현대 언어 중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반대죠. 아직까지 단음절의 소수 동사나 단어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쌍음절이에요. 그래서 단음절도 쌍음절이 되고 삼음절, 사음절 이런 다음절도 쌍음절로 축약을 하는, 그래서 쌍음절의 단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현대 언어의 어휘 특징이다라는 거죠. 이건 고대 언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자, 그리고 26년도 문제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아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예가 되겠죠. 예를 들면 옛날 고대 언어에서는 시라고 했던 거를 지금 뭐 시터우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요 쌍음절 화의 예제가 되겠는데, 반대로 아까 와이자오 부장 같은 경우를 와이장 이런 식으로 줄인다 그랬잖아요. 와이자오 부장 이런 것들을 외교부 장관 이런 것들을 와이장 이런 식으로 줄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중국 사람들은 짝수를 좋아해요. 홀수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 A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해석을 해보면, 자, 중국어의 음역사라고 하는 것은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소리만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콜릿, 샤오칼리라고 할 때 뜻 교묘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 아니잖아요.
퀄리 뜻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장 음성이 유사한 것만 가지고 온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음역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중국어에서 택시, 추주처도 있지만 띠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더의 뜻과 시의 뜻을 결합한 게 아니라 그냥 택시라는 음역을 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음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연면사는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연면사라고 하는 거는 서로 그 솜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를 찢으면 아무런 뜻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면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루어투어라고 하면 낙타예요. 그 보통 동물이나 식물명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옛날 고대 때부터 낙타를 중국 사람들이 루어투어 낙타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건 루어 따로 투어 해가지고 합친 게 아니라 루어투어 처음부터 낙타는 그냥 루어투어였어요. 네. 이런 것들을 연면사라고 얘기를 해요. 루어의 뜻도 없고 투어의 뜻도 없어요. 루어투어를 합쳐야 비로소 낙타의 뜻이 생겨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음역사나 연면사 같은 것들은 쌍음절 혹은 다음절의 단순사에 각각의 음절이 음성만을 나타낼 뿐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띠시에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무디 이렇게 쓰이면은 뭐 관역이란 뜻이 있겠죠. 근데 띠시의 띠는 아무런 뜻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음성만 나타내고 띠시가 결합되어 비로소 뜻을 나타낸다는 거고 루어투어도 루어 따로 투어 따로 아무 뜻도 없다는 거예요. 합쳐져야 비로소 낙타라는 뜻이 생긴다는 건데 얘네들의 그 음절 각각은 그냥 음성만 나타내고 뜻을 못 나타낸다. 그런데 때때로 그 중에 하나의 음절을 취해서 다른 어소랑 결합을 해서 단어를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택시를 잡다.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띠시가 돼야 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 삼음절을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이때는 따띠시라고 하지 않고 얘를 축약해서 따띠라고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 띠시의 뜻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따띠의 띠는 어떻게 돼요? 띠시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띠시는 원래 음역사라 띠시 할 때 띠는 아무런 뜻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따라고 하는 다른 어소랑 같이 결합을 해서 따띠라는 하나의 단어가 되는 순간 이때 띠는 하나의 어소가 된다는 거예요.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이게 원인이 뭐다? 중국 사람들이 쌍음절을 좋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의 또 하나의 예가 뭐예요? 투어마오. 낙타 털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루어투어마오라고 해야 되죠. 삼음절이 싫어요. 그러니까 루어투어의 투어는 아무런 뜻도 없는데 루어투어마오를 투어마오로 축약했어요. 그럼 이때 투어는 루어투어를 나타낸다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자, 그래서 요렇게 단음절을 늘리기도 하지만 이제 삼음절이나 다음절을 줄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음절이 어소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이거고요. 자, 모터 같은 경우는 모델이잖아요. 모델의 음역사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남자 모델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모터인데 얘를 축약해서 난모, 뉘모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혹은 나레이터 모델하면 처모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얘도 아까 나티처럼 이렇게 음절이 어소화되는 거예요. 근데 모터 자체는 음역사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이 없고 션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축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번, 4번을 고르고 그 과정 나티시에서 이제 띠시로 축약이 나띠로 축약이 된 거고 루어투어마오에서 투어마오로 축약이 된 거다. 요게 이제 나와야겠어요. 자, 그리고 동음에 관련된 문제. 자, 요런 형태도 잘 나와요. 대화 형태를 제시를 해주고, 자, 보시면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유머를 읽고, B가 오해를 하게 된 두 개, 쌍음절의 어구를 찾아라. 단어 혹은 구를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 한번 맞춰봐. 蜜蜂给花园里增添了生气是什么意思呢?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꿀벌이 정원에 성치를 더했다. 라고 할 때 성취는 무슨 뜻이야? 생기를 더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활력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不就是因为蜜蜂偷了花粉 했기 때문에 花不高兴了嘛? 라고 오해를 했어요. 이때 不高兴은 성취의 뜻을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화내다의 뜻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꿀벌이 그 꽃가루를 훔쳐가니까 꽃이 화났다는 뜻 아니야? 라고 얘는 오해를 한 거죠. 그럼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단어 중에 하나는 성취가 되겠죠. 근데 이 원인이 뭐라고요? 동음이라고요. 근데 현대 한어의 음성 특징 중에 뭐가 있었어요? 동음사가 많다. 동음 음절이 많다라는 거죠. 왜? 한자는 수천 수만 개인데 중국어의 음절은 400개 내외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음성은 똑같은데 이제 그 뜻은
관계가 없는 이런 동음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하하 촐레야 틀렸어. 그러면서 我怎么错了呢? 내가 왜 틀렸어? 라고 하니까 如果不是话不高兴 여기서 话不高兴이 뜻이 아니 만약에 이제 화가 不高兴한 게 아니라면 怎么会说先花怒放了呢?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왜 얘가 그 화가 성취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先花怒放이라는 말이 있겠어? 라는 거죠. 자, 그러면 先花怒放이라고 할 때 누는愤怒더 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속 성취를 노하다의 뜻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先花怒放의 누는 노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풍성하게 열렬하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선한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이때 누는 분노하다의 노와 막 이렇게 열렬하다가 의미적 연계성이 있어요. 그럼 얘는 다이사예요. 근데 어쨌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중에 하나는 누팡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성취가 동음사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고대 한어, 현대 한어는 단음절을 다음절로 시를 시토로 혹은 다음절을 단음절로 와이장, 부장, 와이장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음절의 어소화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음 어소 같은 경우에 동음사로 인한 의사소통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우선 주제 중에서도 최다 주제 리스트.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완벽하게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7페이지. 03년도에 나온 건 얼마나 쉬워요. 중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인지시키는 일은 중국어 교육의 첫걸음이다. 중국어의 고리버적 성격과 관련해서 어법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 두 가지 뭐냐? 아까 어순하고 허사의 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03년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 09년도 문제를 보시면 我喜欢散步他们饭后散步散步是一种很好的运动할 때 얘네들의 공통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때는 목적어 그쵸? 그 다음에 이때는 수러 그 다음에 이때는 주어 근데 형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어로 쓰이거나 이렇게 자리 위치가 되면은 그 영어의 형태 자체가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그런 형태 변화 없이 하나의 품사, 즉 동사라고 하는 품사가 문장 내에서 목적어도 되고 수어도 되고 주어도 된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게 중국어의 고리버적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고리버적인 특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한 두 가지 수단이 뭐라고요? 어순과 허사라는 거죠. 어순과 허사. 그쵸? 그래서 부파알라 하면 매운 거 두렵지 않다, 싫지 않다, 라 부파 매운 건 난 괜찮아 라는 거죠. 파 불라 안 매울까 봐 오히려 걱정이야. 뒤로 갈수록 매운 걸 점점 더 좋아하는 강도. 아까 뿌헌하오 헌뿌하오. 그쵸? 그래서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배열만 달라요. 그래서 음이 변별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 그래서 어순이 중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겠죠. 중국어의 문법 특징 서술형을 적는 문제 중에서 한위 지시 很重要. 그래서 이제 그 인 지시 不同 어순의 차이에 따라서 所表示的语法意义也不同. 요거 답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런데 요거의 답을 2번으로 고르신 분이 되게 많아요. 한위 지주 중도 위시 비较灵活. 쌈부 위치가 달라졌다. 근데 다른 요소는 다 똑같고 어순이 달라짐에 따라서 의미 변별이 돼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부파, 라, 부파. 얘네처럼. 얘는 지금 구성요소가 똑같은데 어순이 달라져서 뜻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거 얘가 되는 건데 얘는 지금 구성요소가 똑같지 않잖아요. 쌈부만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얘가 어순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달라진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일단 품사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 19년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훨씬 더 심화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A에는 이 A라는 키워드를 적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 자, 서로 다른 언어의 기본 구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이지만 그 중에 서로 같거나 유사한 구조 방식 같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그런 그 기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개의 구조 유형으로 언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의 구조 유형의 연구는 언어 유형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임무이고 가장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 분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구조 단위의 형태 변화 유무 차이 이런 걸로 굴절어 점차가 고리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굴절어 영어 인이어처럼 계속 형태 변화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굴절어. 그 다음에 중국어처럼 한자 자체의 형태 전혀 변화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고리버. 우리나라나 일본어처럼 어미만 변화하는 정도
가다, 가서, 가고 이런 식으로 그게 교차어라 그랬어요. 근데 중국어는 고리버에 속한다 그랬고 고리버의 가장 대표적인 언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고리버를 A에 적고 그리고 이제 B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我喜欢散步他们饭后散步散步是一种很好的运动 요거나 他喜欢漂亮衣服很漂亮 그 다음에 我要买漂亮的衣服 느낌 비슷하죠. 漂亮은 품사상 형용사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喜欢이 형용사나 동사를 목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쁜 것,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다 목적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很漂亮 수로가 됐죠. 매우 예쁘다. 네. 그리고 漂亮的衣服 衣服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예쁜 옷 형용사예요. 그럼 얘는 하나의 품사인데 문장 내에서 다양한 성분이 될 수 있으니까 다기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제 요구사항 중에서 2번을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관점에서 2번에 나타난 언어 현상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하나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다양한 성분이 될 수 있다. 다기능성. 이게 2번이고 얘 같은 경우 보시면 마산이라 라고 하면은 예, 닌이라는 목적어를 가져왔죠. 당신을 성가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품사는 동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는 수로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这个问题很麻烦이라고 하면 동사는 이런 정도부사의 수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성가시다 얘는 형용사 하지만 수로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我给你添了不少麻烦添麻烦 동사의 지배를 받으면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요. 그럼 얘는 명사밖에 안 돼요. 근데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러면 마판이라는 형태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 개의 품사를 겸했어요. 자, 품사의 관점에서 1의 언어 현상을 설명하라 그랬죠? 그럼 얘는 뭐예요? 겸유예요. 아까 마인드맵에서 어떻게 했어요? 겸유가 됐든 다기능성이 됐든 이런 언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공통 원인을 적으라 그랬죠. 그 공통 원인이 뭐라고요? 고리버죠. 그러니까 형태 변화가 없다. 고리버에 속하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품사가 다양한 성분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해도 형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형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문법 특징이고 이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두 가지 현상이 뭐라고요? 겸유사와 다기능성. 이것의 극복 방안이 뭐라고요? 어순과 허사의 구사.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어순, 허사 이런 것들의 의미 변별 기능. 얘도 예제 확장. 부파라, 파불라 이런 것처럼 뭐 뿌헌하오, 헌뿌하오. 어순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의미가 변별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이 봐주시면 좋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를 꼭 이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기출 변형도 조금 해보시고. 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8페이지 와서 자, 중국어는 단어나 구,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가 일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 5개의 동일 구조, 공통 구조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요? 주어와 수어, 주술 구조, 동사와 목적어, 동목 구조, 동사와 보어, 동보 구조, 수식 구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관형어와 명사 중심어, 띵중관시가 있고 부사어와 수로 중심어, 쭈앙중관시. 예. 이게 수식형. 그 다음에 병렬은 서로 같거나 대조적인 것이 연합된 거.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건 단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구예요. 그쵸? 자, 그러면 처디 옌지우 철저하게 연구하다. 부사와 수로로 구성된 수식형이죠. 이런 거 찾으면은 선명하게, 그러니까 매우 이제 선명하게 빨갛다, 새빨갛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엔홍 같은 구조죠. 다음에 분석을 진행하다, 동목 구조죠. 이거 단어에서 찾으면은 쓰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택시기사, 뭐 기사를 얘기를 하니까 자꾸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히 명사는 맞지만 쓰지라는 그 구조 자체를 기계를 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동목이죠. 그 다음에 슈어더 칭추, 동보 구조죠. 말을 하는데 굉장히 뚜렷하게 말을 한다. 수어시ao, 수어. 압축했어요. 어떻게? 작게. 뒤에서 꾸며주죠. 동보. 쉐시, 삥은 뭐예요? 병렬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공부하고 토론한다. 쉐시, 삥, 다오루. 그러면은 智慧, 둘 다 지혜롭다는 뜻이죠. 병렬 구조. 그래서 이렇게 구,
단어 각각 이렇게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05년도에 나왔고, 자, 그 다음에 11년도에는 복합사와 구. 복합사는 방금 이런 게 복합사예요. 어소랑 이제 같이 구성된 이런 것들, 쌍음절어 이런 것들이 복합사인데, 이 복합사와 구의 문법적인 구조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예를 들어 띠짠 하면 땅이 흔들리다, 주술구조죠. 정지 이우 시우 하면 성적이 우수하다, 모두 주술구조. 가이샨 하면 고쳐서 더 좋게 만들다, 뒤에서 보충해주죠. 다싸오 깐찡 하면 청소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모두 동보구조, 술보구조, 뭐 동부라고 해도 되고 슈부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13년도 문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가에는 밑줄 친 부분만 따지는 거예요. 가에 밑줄 친 구조. 그 다음에 나에는 공통으로 해당. 나에는 밑줄이 없죠. 그럼 나는 나올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다 따져야 돼요. 근데 가는 밑줄 친 부분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구조로 된 것을 보기에서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가는 밑줄 친 부분만 따집니다. 시엘러 량편이라고 하면은 소설을 두 편을 썼다잖아요. 두 편을 썼다. 동목이죠. 연극은 끝났다. 주술이죠. 시허 쭈엄 말말. 장사하는데 적합하다. 동목이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我想买一套房子. 수량명. 수식구조예요. 자, 쿤더 부싱 하면 졸려서 안 되겠네. 동보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 구조가 나와요. 错怪了你的朋友. 그럼 你的朋友는 뭐예요? 수식, 너의 친구. 错怪了, 잘못 나무랐다. 오해했다, 잘못 나무랐다. 수식. 근데 전체로 보면 错怪了你的朋友, 너의 친구를 잘못 나무랬다. 동목.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공통의 구조를 찾으라 그랬어요. 동목이랑 수식밖에 없죠. 얘는 동목, 수식. 주술이랑 동보는 공통 구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어려웠는데 보기에서 여기가 나의 공통으로 해당되는 거를 다 고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파단이라고 하면은 벌금 통지서, 수식 구조죠? 예, 해당되죠. 똥란, 사람을 움직이다, 예, 감동시키다 라고 했을 때 동목 관계죠. 그럼 정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된다는 거죠. 쯔신 스스로 믿다, 주술 관계, 찌에찐 다가가야 어떻게 가까워지도록. 다음에 판나오, 둘 다 이제 병렬 구조죠. 나머지는 태장사항 없고.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숨겨진 구조를 세 개 다 찾아내는 게 포인트였다. 이때 왜냐면 이 동목 구조를 미처 못 찾아내고 수식 구조만 찾아가지고 기억니은. 반대로 했나? 수식 구조를 못 찾고 동목 구조만 찾아내가지고 니은만 답으로 한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거는 숨겨진 구조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4와 9의 공통 구조를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했던 원인 자체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 현상은 뭐라는 거예요? 언어의 다기능성, 겸유사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품사와 성분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하나의 품사가 여러 개의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품사가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할 수도 있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아까 위에서 풀었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07년도 문제에서 보시면 아까 마인드맵에서 봤죠? 꽝저 방츠. 그러면 이때는 목적어를 가졌으니까 동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문장 내선 수로고, 그 다음에 이때 꽝은 즈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오직 겨우. 그래서 말만 떠벌린다. 그래서 이때는 부사. 문장 성분은 부사어. 이때 차하다 점어점어양, 얘는 보어자리인데 이때는 빛나다 형용사.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보어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오 메이오의 목적어가 될 수 있으면서 빛이 나다 라고 할 때 얘는 명사, 목적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겸유사의 이제 그 예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현대중국의 문법 특징 중에서 다기능성 겸유의 이제 예제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한어가 고대한어랑 비교를 봤을 때 문법적인 그런 그 특징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양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01년도 문제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예요. 자, 일단 수사와 명사, 그러니까 수사가 명사나 동사랑 결합을 할 때 수사 뒤에 일반적으로 요것을 붙인다. 예를 들면 이거런 할 때 거, 이 돈이요 할 때 더, 이장즈 할 때 얘네들이 다 뭐예요? 양사.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품사 관련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보기에서 요거를 제가 이제 매핑을 좀 한번 해봤어요. 여기 안 넣어드렸네요. 자, 그러면 일단 실사와 크게 허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실사에 해당하는 것이 품사가 슬레이는 아까 즉신과 같은 개념이에요. 품사라는 거고요. 품사는 크게 실사와 허사로 나눌 수 있는데 실사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대명사, 그 다음에 양사, 구별사는 특수한 형태의 형용사예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허사에 해당하는 것이 조사, 계사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무튼 이 중에 품사를 나타내는 건 이거고 요 중에 일단 들어갈 것은 정답은 양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사가 풍부하다라는 문법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09년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기에 풍부한 양사가 있다. 이건 맞는 설명이지만 이거에 부합하는 설명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13년도 논술 문제고요. 이때는 논술이 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당 배점이 막 25점, 30점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이 문제 굉장히 지금 내용도 이제 많고 어렵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고대 한어와 현대 한어의 차이점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4번의 밑줄 그은 부분을 현대 한어로 백화로 번역을 하래요. 그럼 얘는 뭐냐면 헤이즈는 지금 점이란 뜻이에요. 왼쪽 허벅지에 72개의 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가 고대 한어잖아요. 근데 이걸 현대 한어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72가 헤이즈 혹은 헤이디엔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이때 특징은 뭐예요? 고대 한어에서는 양사가 필요 없었는데 현대 한어에서는 양사를 반드시 써야 된다. 수사랑 양사가 결합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답이 뭐예요? 수사는 명사 결합할 때 반드시 뒤에 양사를 붙여야 된다 라든가, 혹은 간단한 표현으로는 고대 한어에서는 고대 한이 부용량츠, 근데 얼센대 한이 비용량츠,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쉽게 비문 없이 이런 답을 외우시면 적용해서 또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고대 한어와 현대 한어의 가장 큰 특징은 양사의 유무다라는 거죠. 수량명 결합 형태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그래서 요 문제는 거의 8강쯤 하게 되면 완성이 돼요. 지금 딱 요 해당하는 부분만 여기 있어서 그런 거지, 이제 요 문제의 의도는 고대 한어와 현대 한어를 단어의 의미 변화적 관점 그리고 문법적인 관점에서 나눠서 설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고대 한어와 현대 한어가 양사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지금 기출풀이를 한 거고 이 복습 가이드라는 거를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A4로 했는데 글자가 너무 조그매서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한 사이즈 크게 B4 사이즈로 해드릴게요. 근데 얘의 용도는 뭐냐? 제가 지금 오전 수업부터 계속 이제 목 놓아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중요하다. 그래서 다 욕심 부리지 말고 최다 출제 리스트에 있는 것만 해도 1, 2월에 한 5, 60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거 지금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자, 어학 중에서 오늘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시험 포인트,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 색깔이 들어간 부분은 최다 출제 리스트, 그리고 나머지는 우선 주제 리스트예요. 제가 아까 주제 리스트 2가지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우선, 그리고 우선 주제 중에서도 더 많이 출제된 거로 뽑은 게 최다 출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흑백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있는 건 다 우선 주제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다 출제만 이렇게 색깔을 좀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제 리스트 번호 순서가 아니라 중요도 순서로 나열했어요. 과목도 1 어학, 2 문법, 3 현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이번 주는 어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학을 일단
우선순위를 둬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주에는 뭐 가족 행사도 있고 무슨 다른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 시간이 확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요령껏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아, 오늘은 어학만, 내일은 문법. 제일 미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노란 것만 해야 돼요. 이 순서대로. 그럼 나 같으면 어학 17번을 하고, 그쵸? 그리고 쭉 여긴 없네? 그러면 현대 세 번째 11번 하고 5번에 2번 이거 3개만 해도 내가 이번 주 시간이 없었으면 근데 시간적인 여고에 좀 더 있어 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기출 표시 다 해놨으니까 기출 문항이 더 많은 거 순서대로 여기에다가 좀 더 순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실 때 이 복습 가이드를 같이 놓고 하시면 좋은 게 여기 지금 이거 판서 자료로 다 드렸던 거긴 한데 바로바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습 순서 중에서 선생님 설명하는데 이거 다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 같이 표시하면서 보시면 복습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요한 그런 그 부분 중에서 어학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가장 키워드 뭐 외워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각 주제 리스트별로 기출에 나왔던 그 문장 중에서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거. 그것만 여기에다 딱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빈칸이 있죠? 여기에 빈칸이 있는 것들은 가장 핵심어고. 그러니까 문장 전체를 외우기가 힘들면 일단 가장 키워드부터 먼저 대비를 하자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부분 여기 채우고 이게 이제 확인학습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하고 나서 쭉 한번 이거 빈칸 채워서 그래서 앞에 거는 글자가 작아도 좀 볼만한데 얘는 여러분 써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좀 크게 확대를 해서 드린다는 거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할 때 항상 이 우선순위대로 그리고 마지막 확인학습은 이걸 채우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 빈칸에 있는 키워드 혹은 여기에 있는 문장만큼은 이번 주 내내 꼭 완벽하게 하자. 를 목표로 삼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앞뒤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얘는 누적식으로 이거 지금 끝이 아니라 다음 주에 복습할 때는 1강 거 먼저 훑고 2강 복습 가이드 보고 하고 3주 때는 1, 2강 거 훑고 3강 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 기본 이론반 원노트에 확인학습 섹션을 가시게 되면 제가 이 답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서는 올려놨어요. 지금 일부러 잘 안 보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고 그 답안 맞추시고. 근데 어차피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장 다 그대로 발췌해서 쓴 거기 때문에 혹은 답안 자료에 있는 것들 쓴 거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 위주로 이번 주에는 좀 암기를 하셔라.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을 갖고 오를까 아니면 한 타임 더 하고 점심시간을 가질까요? 미리 좀 문제도 풀어볼 겸 지금 점심시간에 갖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